독일계 미국인 정신분석학자이자 휴머니즘 철학자, 사회심리학자이다. 에리히 프롬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와인 상인이자 유대인인 아버지 나프탈리 프롬과 핀란드계 어머니 로자 크라우제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친가가 대대로 유대교 랍비 집안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유대인 전통을 지켰다.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인 프롬에게 집착했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주 울었으며 어린 프롬이 그런 어머니를 자주 달래주었다고 한다. 아버지 또한 경적으로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프롬을 과보호했다. 어린 프롬의 탈출구는 변호사 삼촌 에마누엘이었다. 그는 프롬에게 독일과 유럽의 화려한 상류층 문화를 프롬에게 소개해 주었고 프롬은 여기서 위안을 얻었다. 10대 때 랍비에게 교육을 받고 한때 시오니즘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20대에 들어서 시온주의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카르텔에서 빠져나온다. 그는 삼촌의 영향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2학기 동안 법학을 공부하며 변호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들어가 알프레트 베버로부터 사회학을 배웠다. 그리고 이 무렵 그는 연상의 정신과 의사 프리다 라이히만과 사랑에 빠진다. 프롬은 23살 때 라이히만과 같이 하이델베르크의 심리치료소를 세웠고 환자들을 같이 치료했으며 1926년에는 결혼을 했다. 1929년부터는 베를린의 사설 정신분석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호르크하이머가 소장으로 있는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는 이곳에서 독일 노동자들의 권위주의적 모습을 연구했다. 사회심리학적 양상들이라는 에세이에서는 가족 내 가부장적 권위가 권위주의적 사회를 만든다는 유명한 주장을 하였다. 가부장적 가족의 생활을 통해 초자아가 내면화되고 억압된 자아는 권위의 지시에 맹목적인 복종을 하는데 이 심리가 바로 마초이즘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초이즘은 자신보다 낮은 계층 사람에게의 폭력, 즉 사디즘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사도마조이즘은 권위주의의 중심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아래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경멸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만들어낸다. 나치의 위협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현실로 다가오자 호르크하이머는 프랑크푸르트 연구소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다. 1934년 연구소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으로 이주하는 데 프롬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오자마자 만성적인 결핵이 재발했고 그로 인해 연구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연구소의 2인자 아도르 노아는 학문적 마찰을 겪으면서 연구소와 멀어졌다. 결국 연구소를 뛰쳐나간 프롬은 미국에서 자신만의 정신분석 연구소를 열고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배웠으며 카렌 호르나이, 해리 스택설리번, 클레라 톰프슨, 루스 베니딕트, 마거릿 미드와 같은 미국의 문화주의 인류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자신만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1941년 마침내 그의 대표작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출간 이래 500만 부 이상 팔렸고 28개의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화이트 연구소를 설립하고 임상수련의들에게 정신분석과 임상실습을 가르쳤다. 1944년에는 별거 중이던 프리다와 이혼을 마무리하고 사진작가 헨이 구를란트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치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극심한 류마티즘으로 고생했고 이 통증으로 매번 우울증에 빠졌었다. 그녀를 위해 1950년 멕시코시티로 이주하고 온천치료를 거듭했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그녀는 그곳에서 숨을 거뒀다. 프롬은 절망했지만 헨리의 죽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성했던 멕시코의 심리학자들 덕분이었다. 프롬은 그들과 함께 멕시코 사회정신분석학회를 설립했고 그는 멕시코 정신분석학자들의 첫 번째 세대의 스승이 되었다. 1953년 수년간 헨리의 죽음을 편지로 위로해주던 뉴욕의 사업가 애니스 프리먼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결혼했다. 프롬은 그녀와의 사랑을 통해 상실감에서 빠져나와 그 유명한 사랑의 기술을 저술한다. 이기심에서 벗어나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인류애로 나아가자는 이 책은 대중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은 프롬은 애들레이 스티븐슨, 윌리엄 풀브라이트, 필립 하트, 유진 메카시 등의 선거운동에 관여하며 존 F 케네디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게 조언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책 건전한 사회를 통해 소비주의와 수능주의에 빠져있는 미국 사회를 비판했고 마르쿠제와 디센트 지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60년대 이후에는 베트남 전쟁과 핵 확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면서 인본주의 평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며 이스라엘의 시온주의를 비판했다. 70년대는 멕시코를 떠나 스위스 로카르노 무랄토에 이주했다. 몇 번의 심장마비를 겪고 건강이 악화되는 가운데 제자 풍크의 도움을 받아 1976년 소유냐 존재냐를 완성했고 또 한 번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1977년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고 1980년 3월 18일 아침 거실 의자에 앉아있는 채로 숨을 거뒀다. 장례식은 스위스 전통으로 이루어져서 화장된 재는 맞절의 호수에 뿌려졌다. 프롬이 유대교도이긴 하지만 독실한 신자까지는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시신의 재를 맞절의 호수에 뿌려달라고 요청했었다. 곧장 전 세계의 신문에 부고와 조의문이 실렸다.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는 자신을 독일인이나 미국인, 멕시코인 혹은 스위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존재를 모든 곳에 있는 인류와 연관지었다. 그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퍼뜨렸고 군국주의의 반기를 들었으며 소비 문화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오직 사랑이었다. 에리히 프롬의 저서들은 현대 철학 가운데서도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한다. 자기 철학의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쉬운 언어와 비유를 통해 설명하기 때문이다. 유명한 책으로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가 있다. 모두 교양 수준에서 읽기 쉬우면서도 예전부터 한국의 번역서가 많이 있어 널리 읽히는 책들로 사랑의 기술의 내용 일부는 몇몇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